제1부 9살 샘도사 김수왕 탐관오리를 고사시키다. 제1장 안동 김씨 가문의 혈통과 피비린내 나는 야반도주. 조선 효종 9년 무술년의 가을, 삼천리 강토는 3년째 이어진 대기근으로 삼배옷 쫓아 제대로 기워 입지 못한 백성들의 서러운 통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전라도 나주목 외곽의 작은 산골 마을.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영산강 포구에 썩은 젓갈, 비린내와 매캐한 짓불 연기가 섞여들 때면 백성들은 송기떡, 즉 소나무 껍질을 벗겨 찧어 만든 텁텁한 떡으로 허기를 달래곤 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올해도 황곡별을 내지 못하면 관아 아전놈들이 우리 집 마지막 멍석과 노숟가락까지 빼앗아 갈 텐데. 그 서러운 땅 한가운데 삼배 누더기를 걸친 9살 소년 김수왕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수왕을 관아 향리의 가난한 자식으로만 알았으나 그의 혈통은 조선의 백성들이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할 장엄하고 웅장한 가문의 핏줄이었습니다. 수왕의 할아버지는 바로 당대 최고의 대제상이이자 기계 높은 선비 청음 김상원 선생이었습니다. 당대 최고 명문가인 안동 김씨 가문의 적통으로 태어난 아이. 수왕이 태어난 인조 7년 기사년 한양의 김씨 가문은 조정의 치열한 당쟁과 악덕, 기득권 세력의 모함에 휘말려 이미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한양 종택의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 가택을 수탐하던 그 피비린내 나는 순환의 시절, 그 풍파를 피해 수왕의 아비 김성진은 가문의 핏줄을 보존하고자 성과 이름까지 바꾼 채 어린 수왕을 품에 안고 전라도 나주목의 바닥 향리로 숨어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린 수왕이 훗날 12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 김상원 선생마저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가는 거대한 풍파를 겪게 되지만 그 지독한 순환의 뿌리는 이미 수왕이 태어나던 그날 밤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왕의 어머니 파평 윤씨 부인이 수왕을 태중에 품었을 때 기이한 태몽을 꾸었습니다. 영산강 거센 물결 한가운데서 거대한 흑룡이 솟구쳐 오르는데 그 룡의 입에는 여의주 대신 먹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대한 붓 한 자루가 물려 있었습니다. 부인이 아이를 낳던 날 밤 나주 들녘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맑은 하늘에 거대한 벼락 소리가 3번 울려 퍼졌고 아이는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까만 눈동자로 병풍에 적힌 글씨를 가만히 노려보았습니다. 수왕의 위로는 5살 터울의 형 수중과 3살 터울의 누이 연희가 있었고 아래로는 젖먹이 남동생 수웅이 있었습니다. 타이로 내려온 나주 산골에서 가문의 비극은 더욱 깊었습니다. 형 수중은 아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양반들의 글방 문턱을 넘어 어깨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질을 당하면서도 그를 주워들었고 누이 연희는 어린 동생 수웅에게 줄 미움 한 숟가락을 구하기 위해 밤새 삼배를 짜다가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져나가 핏물이 배어나왔습니다. 수왕아, 내가 아무리 어릴지라도 잊지 마라. 우리 가문이 왜 한양에서 쫓겨나 이 시골 구석에서 신분을 숨기고 숨어 사는지, 왜 백성들이 저 아전놈들의 붓끝 하나에 목숨을 빼앗기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한다. 어머니 파평 윤씨 부인은 어린 수왕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유언 같은 말을 남긴 채 수왕이 5살 되던 해
영양실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문의 비극과 형제들의 그 눈물겨운 희생, 그리고 어머니의 한을 먹고 자란 아이가 바로 9살의 수왕이었습니다. 제2장 삼신발의 신동과 글방 딸 연화의 봉선화. 수왕은 비록 어리나 글소리를 한번 들으면 천자를 암송하고 눈으로 곡식 가만히만 슬쩍 바라보아도 모래가 얼마나 섞였는지 나탈수를 맞히는 타고난 신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모르는 백성들은 그를 그저 영특한 꼬마로만 여겼을 뿐 그 아이의 가슴 속에 얼마나 지독한 북칼이 다듬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왕이 신은 신발은 집신도 아니었습니다. 집조차 부족해 삼껍질을 꼬아 만든 축축한 삼신이었고 발가락 사이로는 붉은 황토울기 배어나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왕의 눈동자만은 마을의 그 어떤 어른보다 서늘하고 깊었습니다. 그런 수왕의 외롭고 차가운 세상에 단 하나의 따뜻한 온기가 있었으니 바로 고을 글방 선비의 딸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또래 아이들이 수왕을 괴짜 꼬마라 부르며 멀리할 때도 늘 조용히 다가와 수왕의 허물어진 삼신끈을 다시 묶어주곤 했습니다. 수왕아, 내 손끝이 와 이리 차갑노. 아버님이 글을 읽으실 때 너도 옆에서 귀동냥을 한다면서. 가엾게도. 연화는 수왕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며 마당 구석에 피어난 봉선화 꽃잎을 집게어 수왕의 작은 손톱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백반 대신 소금을 조금 섞어 백창포 잎으로 싸매어준 작은 손가락. 이 봉선화 물이 다 빠지기 전에 내가 말했던 그 거대한 장부의 비밀을 꼭 밝혀내어 내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려라. 내 밤마다 집불을 피워줄 테니. 수왕은 붉게 물들어가는 자신의 손톱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손톱에 물든 붉은 봉선화는 단순한 꽃물이 아니라 탐과 놀이들의 목을 베어낼 피눈물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주막 뒤편 공터에서 아이들이 제기차기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수왕은 멀찌감치 서서 아이들의 제기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프로 만든 허름한 제기가 공중에 떴다 내려올 때마다 수왕은 눈을 감은 채 숫자를 중얼거렸습니다. 38, 39, 40. 제기를 차던 동네 아이가 수왕을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아, 김수왕, 너는 제기도 안 차면서 뭘 혼자 중얼거리냐? 가난뱅이 향리 자식이 셈은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그때 연화가 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다 아이들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너희들 말 조심해라. 수왕이는 제기 차는 소리만 듣고도 몇 번 찼는지 일전 한 푼 틀리지 않고 마치는 아이야. 너희들은 글자 한자도 모르면서 남을 비웃느냐? 연화는 바구니 속에 들어있던 따스하게 김이 나는 찐 감자 2개를 꺼내 수왕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수왕아, 아이들 말 마음에 두지 마라.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글과 셈은 저들이 평생을 가도 갖지 못할 보배란다. 수왕은 따뜻한 감자를 꼭 쥐며 연화의 붉은 댕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가난한 수왕을 위해 글방 스승인 아비 몰래 붓 한 자루와 한 조각을 삼배천에 싸서 건네주곤 했습니다. 수왕이 마당 흙바닥에 붓으로 글씨 연습을 할 때면 연화는 곁에서 나뭇가지로 흙을 고르며 둘만의 달빛 글방을 만들었습니다. 수왕아, 내가 그린 글씨는
꼭 날아가는 새 같구나. 연화야, 이것은 정의로울 정자다.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만드는 글자지. 그러나 수왕의 가슴속 깊이 묻어둔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3장 황곡의 피눈물과 아비 김성진의 옥사. 나주 목사와 관아의 칠방 아전들은 3년치 구율미 1천석을 몰래 빼돌려 사사로이 은하로 바꾸어 챙기고 그 모든 횡령의 누명을 정직한 향리였던 수왕의 아비 김성진에게 씌워버린 것입니다. 저놈을 동원 마당에 꿇어라. 3년치 황곡. 벼 1천석을 훔쳐 달아난 죄 경국대전에 따라 매 50대를 치고 옥에 가두어라. 사또, 억울합니다. 저는 단 한 홉의 쌀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전 장부가 조작된 것입니다. 동원 담장 너머 아비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올 때 9살 수왕은 담벼락을 움켜쥐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평간의 무시무시한 몽둥이가 아비의 볼기를 후려칠 때마다 붉은 피가 삼배바지를 적시며 동원 흙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누이 연희와 어린 남동생 수웅이 관아 문 앞에서 통곡하며 머리를 찧었습니다. 수왕은 떨리는 손으로 아비의 피가 묻은 동원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톱에 물든 봉선화 빨간 물 위로 수왕의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십시오. 저 악한 놈들이 숨긴 10년치 장부의 거짓 셈법을 이 수왕이가 낱낱이 파헤쳐 저들의 목에 밧줄을 걸어 보이겠습니다. 아비가 관아 옥에 갇힌 지 나흘째 되는 날 고을에는 기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호방 아전놈들이 마을 선앙당에 모여 앉아 우매한 백성들을 모아놓고 구판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듣거라, 백성들아. 고을에 비가 내리지 않고 황곡이 모자란 것은 선앙당 터주신이 노했기 때문이다. 각 가구마다 닭 한 마리와 소금 한 말, 그리고 은전 한 입씩을 올리지 않으면 터주신이 온 마을에 호열자를 퍼뜨릴 것이다. 가뭄과 기근에 떨던 백성들은 겁에 질려 가지고 있던 마지막 식량마저 선앙당 마당에 바치며 절을 올렸습니다. 기근으로 배를 고리던 늙은 어르신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남은 노숟가락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삼배옷을 누더기로 기워 입은 수왕이 선앙당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거짓말 마라. 터주신이 노한 것이 아니라 호방 내놈의 주머니가 비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 아니냐. 호방 아전이 기가 차서 수왕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미친 꼬마놈이 어디서 감히. 내 아비놈이 옥에 갇히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수왕은 선앙당 돌탑 앞에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흙바닥에 벼락같이 숫자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선앙당 고사를 지낸답시고 걷어간 닭이 총 42마리요 소금이 22마리다. 그중 터주신 상에 올린 것은 닭 2마리와 소금 한 홉뿐이요 나머지 40마리와 소금 20말은 포구의 거상에게 팔아 은전 15잎을 챙기지 않았느냐. 무엇이라. 마을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왕의 손가락 끝은 정확히 호방 아전의 옷자락 속 장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놈들이 지난 3년간 신령님 봉안이라는 핑계로 뜯어간 물품의 총액은 은화 130립이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갈 때 내놈 집 마당에는 기름진 쌀밥 냄새가 진동했거늘
어찌 신령의 이름을 파느냐. 수왕의 신통방통한 셈법과 송곳 같은 호통에 호방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무당을 끌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백성들은 눈을 비비며 9살 수왕의 발밑에 적힌 정확한 셈법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왕아, 내 말이 정녕 사실이냐? 우리가 신령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아전놈들 입으로 들어갔단 말이냐? 수왕은 눈물을 흘리는 마을 어르신들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글과 셈을 모르면 이렇게 평생을 빼앗기고도 신령의 탓으로 돌리며 살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뺏긴 것은 쌀 한 옵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목숨입니다. 제4장 홀로 된 과부의 암소와 지주의 가짜 차용증. 그러나 관아와 결탁한 토우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고을에 소문난 악덕 지주이자 관아와 결탁한 윤부자가 홀로 사는 과부 박씨의 집 마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윤부자는 마을에서 돈을 빌려주고 어마어마한 이자를 붙여 백성들의 논밭을 빼앗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자였습니다. 이놈의 과부야, 내 남편이 생전에 나한테 벼석 가마를 빌려가고 소를 담보로 잡혔다. 당장 소를 끌고 갈 터이니 그리 알아라. 마름날이 당치도 않습니다. 제 남편은 살아생전 벼 한 입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이 소는 우리 어린 두 남매가 먹고 살 유일한 미천입니다. 이 소마저 빼앗기면 우리 식구는 길거리에서 다 같이 죽어야 합니다. 과부가 지주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으나 지주는 품속에서 누렇게 바른 가짜 차용증 한 장을 내밀며 비웃었습니다. 이 차용증에 내 남편의 도장이 똑똑히 찍혀 있다. 글도 모르는 과부 편을 들자가 누구냐? 여봐라, 당장 외양간에서 소를 끌어내라. 건장한 지주의 노복들이 외양간으로 들어가 누렁소의 고삐를 낚아챘습니다. 4살배기 아이와 7살배기 아이가 엄마의 삼배치마를 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때 집 뒤편에서 짚을 나르던 수왕과 연하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왕은 지주 앞으로 다가가 똑바로 눈을 맞추었습니다. 지주나리, 그 차용증 좀 봅시다. 이 새파란 꼬마놈은 또 뭐야? 어이쿠, 옥에 갇힌 향리 죄인의 자식놈이구나. 비켜라, 몽둥이 맛을 보기 전에. 거짓 차용증으로 백성의 소를 빼앗는 것은 관아의 형전조항에 따라 장 100대에 처해질 죄입니다. 차용증을 보여주지 못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마을 백성들이 하나둘 마당 어기로 몰려들자 지주는 할 수 없이 차용증을 수왕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수왕은 차용증을 낚아채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수왕의 서늘한 눈동자가 한지와 먹물 자국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지주나리, 거짓말을 하려거든 먹물 냄새나 지우고 하셨어야지요. 뭐라? 이 새파란 꼬마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수왕은 차용증을 지주의 눈앞에 바짝 대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한지는 3년 전 한지가 아니라 지난달 관아에서 들어온 중국산 송판지입니다. 종이결에 나뭇결이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도장은 박씨 아저씨의 도장이 아니라 지주나리가 지난해 관아 아전들과 도장을 조작할 때 쓰던 막도장입니다. 지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왕은 멈추지 않고 지주가 끌고 가려던 누렁소의 이빨과 굽을 살폈습니다.
게다가 이 소는 내 살배기 암소입니다. 박씨 아저씨가 돌아가신 것은 5년 전인데 5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소를 어떻게 5년 전에 담보로 잡는단 말입니까? 소가 태어나기도 전에 담보 계약을 썼단 말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마당으로 몰려들어 지주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천벌을 받을 놈. 홀로 된 과부의 소까지 빼앗으려 가짜 장부를 만들다니. 5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소를 담보로 잡았다니. 순전 거짓말쟁이구나. 지주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차용증을 갈갈이 찢어버리고는 소를 놓아주고 도망쳤습니다. 과부 박씨는 수왕의 손을 잡고 동원 마당이 떠나가라 오열했습니다. 수왕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세 식구는 길거리로 쫓겨나 다 같이 목을 매달 뻔했구나. 연하는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수왕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수왕아, 내 영특함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하지만 관아 아전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까 두렵다. 수왕은 연하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연하야, 고을 백성들의 눈물은 이 소 한 마리로 끝나지 않는다. 관아 옥에 갇힌 내 아버지를 구하고 나주목 전체를 갉아먹는 진짜 탐관오리의 목을 베하려면 더 거대한 장부를 파헤쳐야 한다. 제5장 칠방 아전들의 3단계 함정과 야간 습격. 수왕의 신통방통한 셈법과 영특함이 고을에 소문나자 관아의 칠방 아전들은 수왕을 심각한 위험인물로 지정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자신들이 지난 10년간 빼돌린 황곡과 조세비리가 모조리 폭로될 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형방 아전과 내방 아전이 포졸 둘을 데리고 수왕이 머물던 허름한 삼백을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꼬마놈아, 내가 셈을 잘한다 기고만장하더구나. 사또의 명으로 내 놈의 암산 실력을 시험하러 왔다. 만약 우리가 내는 3가지 셈을 맞추지 못하면 내 아비는 내일 아침 동원 마당에서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다. 아전들은 수왕에게 10년치 황곡 장부 중 가장 복잡하게 꼬아놓은 은하와 쌀 그리고 배의 교환 환율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첫째, 3년 전 을미년 쌀 1석당배 2필로 환산하여 거두어 드렸다. 그러나 장부에는 배 3필이라 기재되어 있고 쌀은 800석이 모자란다. 이 모자란 쌀 800석은 어디로 갔느냐? 아전들은 수왕이 어린아이이므로 복잡한 환율 조작과 오차 계산을 절대 풀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수왕은 장부를 슬쩍 바라본 뒤 붓을 집어들지도 않고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전날이 속임수가 너무 뻔합니다. 쌀 1석당 배 2필로 환산한다 해놓고 백성들에게는 배 3필을 거두어 1필을 칠방 아전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쌀 800석은 영산강 포구의 거상 윤씨에게 은하 2,400냥으로 팔아치우고 장부에는 기근으로 불탄 쌀이라 적어놓았지 않습니까? 아전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무엇이라? 둘째, 정유년 각 가구당 징수한 모래 섞인 황곡벼의 실제 양은 1말당 12홉이었습니다. 정량인 10홉보다 2홉을 더 거두어 3년 동안 쌓인 오차 양은 총 600석입니다. 그 600석은 어디에 숨겼습니까? 호박나리의 집 뒷마당 은하 항아리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아전들은 이마에서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수왕의 머릿속에는 관아 아전들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치밀한 조세 조작의 숫자가 지도처럼 완벽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셋째, 이 모든 오차의 책임자를 내 아버지 김성진 향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가짜 도장을 찍은 페이지는 장부 42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그 필체는 형방날이 당신의 필체가 아닙니까? 아전들은 어버버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도망치듯 사랑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왕의 목소리는 관아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수왕을 두려워한 아전들은 왈패 5명을 사주하여 수왕과 연하가 머물던 글방에 불을 지르고 장부를 빼앗으려 야습을 감행했습니다. 캄캄한 밤 글방 지붕 위로 화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불이야, 글방에 불이 났다. 그러나 수왕과 연하 그리고 마을의 늙은 숫쟁이 박씨는 이미 한 걸음 앞서 있었습니다. 늙은 숫쟁이 박씨는 수왕이 외운 10년치 장부의 숫자를 들기름에 숟가루를 섞은 검은 묵즙으로 넓은 한지 10장 위에 빼곡하게 복사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판 사식 복사장부였습니다. 불길이 솟구치는 글방을 뒤로하고 수왕과 연하는 숟가루 장부를 가슴에 품은 채 영산강 자욱한 새벽 안개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숲속 작은 동굴안 매캐한 짓불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수왕의 눈은 충혈되어 피가 흘러내릴 듯 했습니다. 수왕아, 눈이 너무 붉다. 이제 그만 쉬려무나. 연하가 물수건으로 수왕의 이마를 닦아주며 눈시울을 붉혔으나 수왕은 연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니다, 연하야. 지금 옥에 계신 아버지는 청목판 위에 누워 매 맞은 자리가 문드러지고 계신다. 내가 이 장부의 오차를 암행어사 앞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아버지는 이달을 넘기지 못하고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수왕의 봉선아 물든 손가락 끝에서 탐관오리의 목을 칠 마지막 검이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제6장 암행어사 이도영과의 비밀 접선과 멍석. 다음날 새벽 나주목 외곽의 주막거리. 한양에서 내려온 전라도 암행어사 이도영이 남루한 선비 차림으로 관아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주막에 국밥을 시켜 앉아 있었습니다. 어사는 관아 아전들이 백성들의 황곡을 수탈한다는 투서를 받고 내려온 차였습니다. 그때 주막 마부로 위장한 9살 수왕이 어사 옆자리로 다가가 가만히 읍을 올렸습니다. 어사나리, 주막 국밥에 모래가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암행어사 이도영이 깜짝 놀라 수왕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이놈, 내가 암행어사인 줄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하느냐? 수왕은 서늘하게 웃으며 품속에서 숟가루로 적은 한지 장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나리께서 신으신 가죽신 밑창에 한양 해민서 앞 황토을기 묻어있고 품속에 마패 사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 지금 드시는 국밥의 쌀은 나주 관아에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모래 섞인 8옥짜리 황곡쌀입니다. 어사 이도영은 눈을 크게 뜨고 9살 아이의 이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왕은 차분한 목소리로 나주관아의 10년치 비리와 옥에 갇힌 정직한 향리 아비의 억울함을 제보했습니다. 어사나리, 오늘 아침 동원 마당에서 내 아비 김성진의 최종 형벌이 내려집니다. 사또와 칠방 아전들은 어사나리를 속이고 아비를 처형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영원히 묻으려 합니다. 오늘 동원 마당으로 오십시오. 제가 10년치 비리 장부의 진실을 눈앞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어사 이도영은 머리끝이 서는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김수항이라 합니다. 좋다. 오늘 아침 동원 마당에서 내 셈법을 보겠다. 만약 내 말이 거짓이면 너와 내 아비 모두 3대 가문이 멸할 것이다. 수왕은 어사에게 인사를 올리고 연하가 기다리는 동원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자욱한 안개를 뚫고 나주관아 동원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동원 마당에는 삼엄한 포졸들의 창검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고 멍석 위에는 피범벅이 된 수왕의 아비 김성진이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상좌에는 나주 목사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거짓 진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죄인 김성진은 지난 3년간 관아 황곡 1천석을 사사로이 팔아치운 대역죄인이므로 오늘 법에 따라 볼기 50대를 치고 유배를 보내노라. 지평관이 무시무시한 몽둥이를 높이 들어올린 바로 그 순간 거짓을 멈추어라. 제7장 동원 마당의 10세 샘도사 단죄극. 동원 마당의 모든 이들의 시선이 관아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는 9살 수왕에게 쏠렸습니다. 수왕의 뒤에는 연하와 늙은 숫쟁이 박씨 그리고 삼배옷을 입은 고을 백성 수백 명이 백지 10장과 먹통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주 목사가 기가 차서 소리쳤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어린 꼬마놈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느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매를 쳐라. 그때 암행어사 이도영이 어사 마패를 내보이며 동원 상자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사또는 좌정을 멈추고 내 말을 들으라. 목사와 아전들이 기겁하여 마당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어사 이도영은 수왕을 바라보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내가 말한 10년치 장부의 거짓 셈법을 이 마당에서 증명하라. 수왕은 서늘하게 웃으며 연하와 숫쟁이 박씨가 들고 온 숫가루 백지 10장을 동원 바닥에 길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붓을 먹물에 적셔 백지 위에 벼락 같은 속도로 글씨와 숫자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효종 6년 을미년 가을 관아 장부 14페이지. 목사는 백성들에게 황곡 3천석을 풀었다 기록하였으나 실제 풀린 쌀은 2,400석입니다. 나머지 600석은 영산강 포구의 제3창고로 들어가 은화 1,800냥으로 환전되었습니다. 수왕의 손가락이 백지 위를 번개처럼 누볐습니다. 둘째, 효종 7년 병신년 아전호방은 쌀에 모래와 결을 3대 7의 비율로 섞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거둘 때는 순수한 쌀로 거두어 300석의 오차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오차의 제사는 호방의 집 뒷마당 항아리에 은하로 묻혀 있습니다. 셋째, 효종 8년 정유년 기근으로 불타 폐기했다고 기록된 쌀 1,000석. 그것은 불탄 것이 아니라 목사 사또가 한양의 이판 대감에게 뇌물로 바친 쌀입니다. 수왕의 붓끝에서 10년치 비리 장부의 일자와 시간, 훔친 쌀의 양과 은화 환산액이 일전 한 푼 틀리지 않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목사와 아전들의 이마에서 비오듯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놈이 어떻게 저걸 알고 있지? 암행어사 이도영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수사관들을 거느리고 수왕이가 지목한 영산강 포구 제3창고와 호방의 집 뒷마당을 수색하라. 불과 1시간 만에 포졸들이 영산강 창고에서 빼돌려진 쌀 1,000석과 은하 항아리를 동원 마당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진실이 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며 통곡했습니다. 수왕이가 맞았다. 저 탐관오리 놈들이 우리 피 같은 쌀을 빼돌린 것이 맞았다. 암행어사가 벼락같이 호통치며 관인을 거두었습니다. 나주 목사와 칠방 아전놈들을 당장 포박하라. 백성들의 피를 빨고 정직한 향리에게 누명을 씌운 죄, 경국대전에 따라 3대 가문을 멸문지화하고 모든 재산을 압류하겠다. 옥에서 풀려난 수왕의 아비 김성진이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수왕을 품에 안았습니다. 수왕아, 내 아들아. 수왕은 아비의 품에 안겨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제8장 훗날 대동법을 확립한 대제상 김수왕으로의 귀결. 탐관오리들이 처벌받고 빼앗겼던 쌀 5,000석이 고을 백성들에게 다시 나누어지던 날, 나주목 전체는 축제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9살 샘도사 수왕을 가마에 태우고 동네를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어귀 언덕길, 수왕은 연하와 함께 석양이 물드는 영산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연하는 수왕의 손을 잡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수왕아, 내 손톱에 물든 봉선화물이 아직도 이렇게 붉구나. 수왕은 자신의 붉은 손가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고백했습니다. 연하야, 나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다. 글과 셈을 모르는 백성들은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저 나쁜 어른들에게 평생을 빼앗기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왕은 연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더 크게 자라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나라 전체의 조세 제도를 바꾸어 놓겠다. 백성들이 억울하게 쌀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가진 만큼만 세금을 내는 정직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다. 연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왕아, 너라면 반드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내가 언제까지나 너의 뒤에서 짓불을 피워줄게. 9살의 어린 나이에 벼락같은 셈법으로 탐관오리를 단죄하고 아비를 구했던 이 신동 소년.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조선 효종, 현종, 숙종 3대에 걸쳐 영의정에 오르고 백성들의 가혹한 박납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대동법을 완성하여 나라의 재정을 바로잡은 조선 최고의 대제상 문충공 김수왕 선생의 실제 어릴 적 기록입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백성들의 눈물과 억울한 수탈을 잊지 않았던 김수왕 선생은 대제상의 자리에 오른 후에도 평생을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조세개혁에 바쳤습니다. 억울함에 굴하지 않고 지혜와 셈법으로 세상을 바꾼 9살 소년의 서늘하고도 따뜻한 기적.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권선징악과 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은 여운을 남겨줍니다. 제2부 경국대전을 읊은 9살 계집아이 억울한 가문을 구하다. 제1장 조선 명종대 남원골 계집아이의 통곡. 조선 명종 12년 전라도 남원목의 한 가난한 선비 가문. 당시 조선 땅은
여성이 글을 읽거나 학문을 익히는 것을 금기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계집아이가 먹물을 만지면 가문이 망한다는 유교적 악습이 팽배하던 시대. 그러나 그 가난한 글방 아궁이 옆에서 9살 계집아이 이양이는 날마다 매캐한 장작 연기를 마시며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향이의 아비는 가난하지만 정직했던 선비 이문석이었고 위로는 문과 과거를 준비하던 13살의 오빠 이수인이 있었습니다. 향이는 자기 방이 따로 없어 아궁이 불을 지피며 오빠가 사랑방에서 읊는 글소리를 나뭇가지로 아궁이 바닥 흙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형전조항, 경국대전 제3권, 형전인물조, 물은 남의 토지를 강탈한 자는 장일백의 유삼천리에 처한다. 오빠 수인이 3번을 읽어야 겨우 외우던 경국대전과 사서삼경의 조항을 9살 향이는 불길을 바라보며 단 한 번 듣고 머릿속에 그대로 복사해 넣는 기적 같은 천재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향이가 아궁이 앞에서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경국대전 글자를 써내려가고 있을 때 어머니 파평 윤씨 부인이 삼배 빨래통을 들고 들어오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향이의 손에 든 나뭇가지를 빼앗아 아궁이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향이야, 내가 미쳤느냐? 계집애가 먹물을 만지고 법률 글자를 적으면 팔자가 드세어지고 가문에 화가 미친다 하였다. 당장 붓을 놓고 안방으로 들어가 바느질이나 배우거라. 향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궁이 잿가루를 끌어모았습니다. 어머니, 글을 아는 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오빠가 외우는 글소리가 제 머릿속에 절로 들어오는 것을 어찌합니까? 닥치거라. 사대부 가문에서 여자가 법을 들먹이면 고을 아전들이 웃는다. 다시는 나뭇가지를 쥐지 마라. 어머니의 호통의 향이는 서러운 눈물을 흘렸으나 아궁이 잿가루 위로 붉게 피어오르는 글자들은 향이의 머릿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2장 악덕 토호의 강제 토지 수탈과 가문의 위기. 그러던 어느 날 남원골의 거대 토호이자 관아의 이방과 사돈을 맺은 악덕 지주 정판서 가문이 향인의 문중의 조상 류역과 유일한 박백평을 빼앗으려 공작을 벌였습니다. 정판서는 남원 일대의 논밭을 가짜 문서로 빼앗아 세력을 부풀린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정판서는 가짜 매매 계약서를 조작하여 향이의 아비 이문석이 자신에게 은하 100냥을 빌리고 밭을 담보로 넘겼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문석이 내 놈이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은 토지 문서가 여기 있다. 당장 조상 류를 이장하고 밭을 내놓아라. 향이의 아비는 기가 차서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나는 정판서 당신에게 단 한 푼의 은하도 빌린 적이 없소. 이 도장은 내 도장이 아니오. 그러나 남원 목사와 관아 아전들은 이미 정판서에게 뇌물을 대두식으로 받아 처먹은 뒤였습니다. 관아 동원 마당으로 끌려간 향이의 아비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돌아온 것은 몽둥이질이었습니다. 죄인 이문석을 형전에 따라 매 30대를 치고 토지를 정판서에게 환수하라. 아비는 볼기가 터지고 뼈가 부러져 관아옥에 갇혔고 아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관아로 달려간 13살 오빠 수인마저 아전들의 폭력에 매를 맞고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가문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고 늙은 어머니는 마당에 앉아
통곡하다 정신을 잃고 누워버렸습니다. 집안에 남은 것은 아궁이 옆에서 잿가루를 쥐고 있던 9살 계집아이 향이뿐이었습니다. 제3장 밤새 집불 아래서 외운 경국대전과 법조항. 향이는 매맞고 누운 오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오빠 수인은 피를 토하며 누이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향이야. 관아 사또가 정판서와 짜고 경국대전 형전의 조항을 조작했다. 그러나 글도 모르는 우리가 무슨 수로 저들의 법적 비리를 밝히겠느냐. 향이는 눈물을 닦으며 오빠의 서책 가방에서 주름진 경국대전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빠, 계집이라고 법을 모르고 글을 모르는 것이 아니야. 내 밤을 새워서라도 저들이 어긴 법 조항을 찾아낼 테니 오빠는 조금만 버텨줘. 향이는 집 뒤편 선앙당 구석으로 들어가 밤마다 집불을 피워놓고 경국대전 형전, 호전, 해율조항 전체를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9살 계집아이의 눈에서 흘러내린 피눈물이 경국대전 한지 책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향이는 정판서가 내민 가짜 토지 문서의 결함을 머릿속으로 완벽히 분석해냈습니다. 정판서가 조작한 문서에는 향이 아비의 개별 도장만 찍혀 있을 뿐 당시 조선법에 따라 관아에서 발급해야 하는 입안 도장이 누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또와 아전들이 법령을 잘 모르는 시골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 이 치명적인 법적 절차를 은폐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원 관아의 악덕 아전들이 향인의 집을 수탐하기 위해 담장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오빠 수인이 가진 경국대전 서책마저 빼앗아 불태우려 했습니다. 이놈의 집구석에 글 아는 자식이 하나라도 있으면 후환이 된다. 서책을 모조리 빼앗아라. 아전들이 오빠의 서책 가방을 낚아채려 하자 9살 향이가 방문을 열고 빗자루를 들고 막아섰습니다. 멈추어라. 남의 집에 밤중에 무단 침입하여 물건을 빼앗는 것은 경국대전 형전, 야절조에 따라 장 80대에 처해질 중죄이다. 너희들이 아전이라 하여 법 위에 있는 줄 아느냐. 아전들은 9살 계집아이의 입에서 경국대전 조항이 튀어나오자 기가 차서 혀를 찼습니다. 이 미친 계집애가 어디서 글자 몇 자 주워 듣고 설치느냐. 내 아비는 내일 아침 노비로 팔려갈 터이니 그리 알아라. 아전들은 서책 가방을 빼앗아 마당에서 불태워버리고 떠났습니다. 불타오르는 서책을 바라보며 어머니와 오빠는 통곡했으나 향이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서책은 불탔으나 내 머릿속에 적힌 경국대전은 그 누구도 불태우지 못한다. 제4장 남원골 어르신들과의 야간 추격전. 다음날 아침 재판을 앞두고 향이는 판서가 내민 가짜 도장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향이는 남원 장터의 늙은 노세 장인과 숫쟁이 어르신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정판서가 우리 아버님 도장을 조작할 때 쓰던 노세 도장틀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늙은 노세 장인은 향이의 눈물 어린 청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향이야, 정판서 그놈이 지난달 내 대장간에 찾아와 내 아비의 도장 문양을 슬쩍 따와 가짜 도장을 파달라고 위협했단다. 내가 거절하자 관아 아전들을 시켜 내 대장간을 부수었지. 어르신, 그 가짜 도장틀을 만든 찌꺼기가 아직 대장간 구석에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다 마다.
정판서가 버리고 간 노쇠, 찌꺼기와 가짜 도장 묵형이 아직 내 대장간 흙바닥 밑에 묻혀 있다. 향이는 늙은 노쇠 장인과 함께 밤중에 대장간 흙바닥을 파헤쳐 정판서가 가짜 도장을 만들 때 쓰던 노쇠 형틀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판서의 문서 조작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제5장 동원 마당에 멍석을 깐 9살 계집아이. 다음 날 아침 남원관아 동원 마당. 정판서와 남원 목사는 죄인 이문석을 옥에서 끌어내어 최종 사형 및 노비 전락, 형벌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죄인 이문석은 당장 정판서에게 백냥을 배상하고 박과 조상묘를 넘겨라. 그때 삼배치마를 입고 머리를 베베 꼬았다은 9살 계집아이 향이가 동원 마당 한가운데로 멍석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지나가던 포졸들과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누구 집 아이냐? 감히 여자의 몸으로 동원 마당에 들어오다니. 남원 목사가 기가 차서 호통을 쳤습니다. 어느 집 계집아이길래 이 엄숙한 동원 마당에 난입하여 멍석을 까느냐. 당장 저 아이를 끌어내어 볼기를 쳐라. 향이는 끌려가지 않고 동원 마당 바닥에 정자하여 묵직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또, 경국대전 형전 제1조에 이르기를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문고를 울리거나 관아 마당에 멍석을 깔고 고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사또께서 경국대전을 어기고 저를 끌어내리신다면 이는 명종 임금의 교시를 위반하는 대역죄입니다. 동원 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빠져들었습니다. 9살 계집아이의 입에서 경국대전의 정확한 조항이 벼락같이 쏟아져 나오자 상좌에 앉아있던 목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6장 벼락같은 법률 조항 낭독과 탐관오리의 몰락. 목사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감히 어디서 경국대전을 들먹이느냐. 내 아비는 정판서의 돈을 훔친 죄인이다. 향이는 품속에서 노쇠 도장 형틀과 가짜 토지 문서 사본을 내던지며 읊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경국대전 호전 매매조에 따라 모든 토지 매매 문서는 고을 수령의 공식, 직인인 입안이 찍혀야 효력이 발생한다 하였습니다. 정판서가 내민 문서에는 입안이 없으니 이는 명백한 가짜 문서입니다. 둘째, 정판서가 내민 도장은 지난달 노쇠 장인을 위협하여 몰래 만든 가짜 도장입니다. 그 증거로 대장간 밑에서 파낸 노쇠 형틀이 여기 있습니다. 셋째, 경국대전 형전 징죄조에 따라 여기서 징죄조란 죄를 지은 관원이나 범죄자를 처벌하도록 정한 경국대전의 형벌 조항입니다. 이 징죄조에 이르기를 수령이 직인이 없는 가짜 문서를 인정하여 백성의 토지를 빼앗으려 한 경우 수령은 벼슬을 박탈당하고 백곤장을 맞는다 하였습니다. 향이는 머릿속으로 외운 경국대전의 조항과 조항번호 그리고 조선 왕조의 법률 형벌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폭포수처럼 읊어내렸습니다. 9살 계집아이의 입에서 쏟아지는 철통 같은 법률 조항 앞에 정판서와 남원 목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백성들이 마당으로 몰려들어 함성을 질렀습니다. 향이가 맞았다. 사또와 정판서가 가짜 문서로 땅을 빼앗으려 한 것이다. 그때 관아 어귀에서 꽹과리 소리가 울리며 전라도 관찰사의 행차마차에 타고 있던 사검관이
동원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관찰사는 마당에 서서 경국대전을 달달 외우며 사또의 비리를 짚어내는 9살 계집아이의 영특함에 탐복했습니다. 오호라, 9살 계집아이가 경국대전을 이토록 정확히 외우고 있거늘 수령이라는 자가법을 어기고 백성을 수탈하려 했단 말이냐. 관찰사는 즉시 남원 목사의 관인을 박탈하고 정판서와 비리 아전들을 포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향이의 아비는 향이를 품에 안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향이야, 내 딸 향이야. 내가 이 아비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구했구나. 제7장 조선 최초의 여성 법률가로 남은 역사적 여운. 이 사건은 당대 전라도 전체를 뒤흔든 기적 같은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비록 여성의 이름이 사대부 양반들의 족보와 관양실록에 공식 수록되지 못하던 시대적 한계가 있었기에 향이라는 이름은 공식 역사서 대신 전라도 남원골의 생생한 야사와 구전 민담으로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나 글조차 배우지 못하게 가두었던 시대의 벽을 깨부수고 오직 지혜와 기억력 하나만으로 법을 외워 가족과 가문의 토지를 지켜낸 9살 계집아이 향이의 기적은 훗날 궁궐 가사 문학과 민간 야담집에 조선 최초의 여성 율사라는 영예로운 비화로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힘없고 아는 것 없는 백성이라 하여 억울하게 눈물 흘리던 시절, 아궁이 잿가루 위에서 피워낸 9살 계집아이의 슬기로운 지혜는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가슴속에 서늘하고도 따뜻한 사이다와 거대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